오늘은 좀 먼저 그 공개 최고 전에요. 가덕도 신공항 추진 서명지 전달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전달식 위해서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에서 이주 상임 대표 비롯해서 김태근, 김두석, 공기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좀 이주 상임 대표께서 당 대표께 서명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쪽 앞에 보시죠. 앞에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주 상임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 상임대표 이주입니다. 불경 800만 주민이 간절히 염원해온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선두에서 추진하고 계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님과 국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법에는 입지를 가덕으로 명시했고 예탄 면제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명시했던 점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까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낙연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써주셔서 통과를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간문공항 공항공사 설립 관련 조문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조문 삭제로 특별법이 통과되어도 부산이 원하는 2030년 전 완공이 힘든 것 아니냐는 부산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지 못한다면 2030년 전에 개항되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시민들이 서명을 받을 때 조속건설을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가덕신공항 조속건설은 불경의 오랜 염원입니다.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특별법 제정 통과와 후속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어 조속 건설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에서 저희들이 서명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대표님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낙연 당대표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지우 상임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지우 상임대표님 비롯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갈망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임대표께서 말씀하신 2030 부산 엑스포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바로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께서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낙연 당대표 속개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2.0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진정과 백신 접종 임박에 따라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심리 개선이 내수와 고용 등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가 금융지원입니다. 민생경제가 이제 막 침체에서 벗어나려 하는 지금은 충분한 자금 공급과 원활한 자금 흐름이 기묘합니다. 성급하게 돈줄을 조이면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고 금융권 전반으로 손실이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이 그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 연기와 이자 유예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다행입니다. 마침 서민금융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논의 중입니다. 금융을 통해서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확대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계를 중심으로 과거 학교 폭력 피해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예계로도 확산될 조짐입니다.
학창 시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늦게나마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용기를 또한 응원해 드립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며 유야무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아이들의 학교 안팎의 도살이며 아이들과 사회의 미래를 좀먹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해결, 특정 집단의 자성과 재발 방지에만 맡겨두기에는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지능화, 조직화하다가 코로나 이후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과 같은 비대면 폭력으로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학교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24시간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가해자를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학교 폭력과 그 여파가 빚은 비정상적 교육 현장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제안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안들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정책위는 당정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통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은 20만 건, 사찰 대상자는 무려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인사, 법조계 인사, 노동계 인사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건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에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겠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에 관한 의견이 수렴되길 바랍니다. 불법 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선거용 정치 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선거가 모든 잘못을 덮는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에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에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매매 취소 거래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건 이상의 매매 취소건 가운데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포, 강남, 서초 등 집값이 특히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 매매 신고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허위 거래 신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허위 신고로 호가만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매 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 거래 조작 행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허위 거래 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바랍니다.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하게 집값 거품을 확산하는 악의적 형태를 근절하겠습니다.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개된 이명박 국정원의 사찰 보고서에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사찰 보고서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적 공세로 은폐하려 하려는 처신입니다. 선거 공작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문서와 기록이 있습니다. 불법 사찰 보고서는 저희 당이나 정치권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공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이전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이것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한 사찰 피해를 주장하는 명진 스님은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자신의 봉은사 주지 퇴출 및 승적 박탈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준 전 수석은 명진 스님의 주장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 문서는 2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법 사찰의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칩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어두운 기록이 법원 판결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형준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 전쟁의 명운이 걸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 백신 접종으로 우리 공동체의 면역력이 갖춰지면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코로나 방역 전쟁의 승패를 저어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백신 접종에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것은 방역 당국, 정부와 의료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역 전쟁 한복판에서 방역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모두 나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전한 백신이 있고 위험한 백신이 따로 있다, 우리가 계약한 것은 질 나쁜 백신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질 좋은 백신을 맞는다, 우리는 창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과 방역 책임자들은 이 말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역 책임자들은 K방역을 이끌어온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들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방역 전문가도 제약 전문가도 아닙니다. 코로나 방역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있는데 아무런 전문 식견도 근거도 없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가 되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은 코로나 방역 전쟁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전문적 방역 판단은 정치적으로 논쟁할 쟁점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가짜 뉴스 정치 공세, 일부 국민에게 근거 없는 불신을 퍼뜨려서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시간만 늦추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은 방역 당국과 전문가에게 맡기고 불신 조장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 가짜 뉴스로 인한 인포데믹, 정치 선동으로 인한 폴리데믹, 이 바이러스를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힘으로 함께 퇴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염태영 최고위원 발언겠습니다.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건설, 제조, 택배 분야의 산재 사망 다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부동의 1위 국가입니다. 지난 한 해 공식 집계된 산재 사망자만 882명에 달합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83%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하도급 업체로 떠넘긴 것입니다. 전체 산재의 78%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그리고 원청이 책임지고 강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책임 규명과 적극적인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2,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1인당 900여 곳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작업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정부는 현장 접근성이 제일 효과적인 최일선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관리 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하는 등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효과적인 코로나 감염 대응 대책으로 질본청을 승격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대책으로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줄이기와 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은 아닌지 숙고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단점을 살펴서 한국형 근로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현장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중소사업장의 안정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담당 부처의 전향적인 대책 전환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노웅래 최고위원 발언겠습니다. 살인과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시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반발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의사 심기를 건드렸다며 의사들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같은 경우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합니다. 왜 의사만 성역으로 남아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의협에서는 자율적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19년 6월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611명인데 비해서 동일 사유로 자격정지된 의사는 고작 4명뿐이고 그것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제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집단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신문이라고 자부하는 조선일보의 부수 부풀리기 조작극이 드러났습니다. 공식 보고된 유료 신문 부수가 실제 부수보다 2배 가까이 뻥튀기 되었다고 합니다. 문체부 실사 결과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에서 보고한 부수는
15만 7천 부였으나 실사 부수는 7만 8천 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조선일보가 보고한 116만 부의 유료 부수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가짜입니다. 실제 조선일보 유료 부수는 60만 부도 안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뻥튀기한 부수를 근거로 해서 최근 5년 동안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총 20억이 넘는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으며 정부 광고에 있어서도 1,000만 원대의 높은 단가를 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즉각 시정 조치돼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수 조작도 서슴지 않는 이런 일그러진 언론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는 언론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엄정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동근 최고위원이 발언했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정치 사찰의 입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만 건의 불법 사찰 문건을 만들어졌다니 경악할 노릇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불법 사찰 정부라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찰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전모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찰 정보를 취득하면서 미행을 했는지, 도감청이 이루어졌는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했는지 등 그 전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에서 사찰 방식에 대한 사례를 모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사찰이 이루어진 경위, 사찰 정보의 전달과 공유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 정보가 국무총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박 후보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사찰 정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누가 불법 사찰에 관여했는지, 불법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합니다.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불법 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22일 공식적으로 부산 지역 전광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이 부여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 공천에 대해 지역에서 냉소가 있었습니다. 물갈이 공천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재력 있는 지역 유지나 유력 정치인의 측근이 다수 공천됐기 때문입니다. 물갈이 공천이 아니라 일부 돈갈이 공천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전봉민 의원과 이주환 의원이 의혹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과 일가가 부산 지역의 토착 건설사를 소유한 토 지역 유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둘 다 부산시 시의원을 역임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유력 정치인 단체장들과 토착 건설사들이 불법적 특혜와 불법 정치자금을 교환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공천 거래로 건설 사업자들이 직접 정치권에 진출해 이해 충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를 도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 또 다른 비리 제보를 받아 검증 중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필요하다면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최고위원이 발언했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께서 어제 공식적으로 대한상의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정기총회를 열어 구자열 LS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기업인 경제계 신임 수장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ESG와 구자열 회장께서 중시하시는 상생 경영은 한국판 뉴딜과 여러모로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백년지 대계를 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격변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고 반도체 중심의 기술 패권 전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경랑 속에 있습니다. 경험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글로벌 경제의 전쟁이 턱 밑, 아니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전통 제조업 근간의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퀀텀 점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도 경제와 선도 국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계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경제계의 의욕만으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모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이 협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눈치 봐서도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이 절실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창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보국의 일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온 경제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취임하신 두 경제계 수장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선배 경제인들의 심정으로 정치계와의 협력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정한 인식의 정경유착이 아닌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는 정경협력을 합시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우리의 협력은 국민께서 먼저 응원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며 경제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IMF 극복을 만들어낸 정경협력의 저력을 다시금 선보입시다. 이상입니다. 네, 박홍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비맥주의 전국 물동량 30%를 차지하는 경인 직매장 해고 사태가 9개월 가까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에서 물류 업무를 위탁받은 CJ 대한통운의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경인 직매장 노동자들은 매년 도급 업체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30년 넘게 고용이 승계되었지만 지난해 6월 CJ 대한통운이 돌연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해고의 배경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거리로 내몰려 9개월째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지도부는 지난 15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비맥주 측은 경인 직매장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했고 하청 노동자의 채용과 면접 지침도 오비맥주 측이 관리했습니다. 경인 직매장의 장비와 사무집기, 업무용 휴대전화도 오비맥주의 자산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파견입니다. 그러나 오비맥주 측은 여전히 자신들은 계약관계일 뿐이며 고용승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인 직매장에서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전국 23개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감독 결과 조치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조속히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한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 오비맥주는 실은 안호이저 부시 인베브라는 다국적 주류 회사가 대주주인 외자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 카스 외에도 버드와이저, 호가든 등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텔라, 벡스, 산토리 등 해외 맥주도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는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의 수입 판매업체 페르노리카 코리아 등 외자 기업들처럼 건전한 노사관계 대신 대형 로펌의 자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눈물로 만든 오비맥주, 카스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맥주를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비맥주 경인 직매장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약으로 표명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3월 3일부터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5,000명 규모로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구간의 지원 인원을 지난해에 비해 1.5배인 2,500명으로 확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여전히 총 규모가 5,000명이라는 점, 그리고 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기존의 규모보다 서울에는 특히 더 많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2015년에는 52만 가구였고 지금이 아니라 2019년 62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 속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비, 특히 몇십만 원의 월세비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 그리고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급 대책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청년들이 최소한의 삶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함이 분명합니다. 특히 다양한 서울의 청년 정책 속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호응도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업이 첫 시행되던 2020년 지난해 신청자는 수혜 대상자의 7배가 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내걸었던 청년 정책 중 결혼 출산에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나경원식 공약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청년들에게 당장 절실한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정치권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장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삶을 최소한으로 지켜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장합니다.